자, 정읍사를 할 거고요. 뒤에 정읍사, 정과정. 정과정. 옛날엔 정과정이 자주 출제가 됐는데, 정읍사, 동동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정과정은 빼겠습니다. 정읍사, 그 다음에 동동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좀 어느 정도 되게 중요하고, 뒤쪽에 우리가 서경별곡, 정석가, 가시리 여러분들 2학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동, 서경별곡, 가시리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정읍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정읍사. 자 그리고 뒤에 청산별곡은 선생님이 이것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조로 넘어가요. 시조가 꽃입니다. 그래서 시조 보면 아마 하루에 한 20-30개씩 막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져요. 되게 신기하게. 되게 신기하게 나가집니다. 원리 하나 닦고 원리에 맞춰서 파파박 우리가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려가요는, 그렇구나. 라고 이제 작품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정읍사. 자, 백제가요예요. 백제가요. 즉 백제 때 지어진 건데요. 이것이 이제 고려가요로 수록이 됩니다. 이 고려가요는 이거 듣고 올리셔도 돼요. 보통 이제 어떻게 전해지냐면 악장가사, 시용향역보, 그 다음에 악학괴범. 여기에 이제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가사 전해지고요, 악보 전해지고요, 어떻게 연주하라는 방법까지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옛날 4대부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여러 가지 핵심 중에서 뭐냐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기려고 해서 정말 덕후죠, 덕후. 그러니까 벽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걸 다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사가 있고 악보가 있고 괴범이 있어요. 그러면 1000년 전이잖아요. 거의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1392년에 처음 이제 세워졌으니까 1392년, 그 지금 한 700년 전 정도 되나? 한 600년 전? 그때의 이 연주를, 그때 이제 연주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봐요. 지금 이제 쌍화점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이제 19금이에요. 여러분들 볼 수 있겠다. 19살만 못 보는 거죠. 자. 그 연관 검색어가 조인성 엉덩이. 연관 검색어예요. 야해요. 굉장히 야해요. 그 누구지? 송지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런닝맨에 나오는. 그 배우의 첫 데뷔작. 이어서 굉장히 한 20년 전은 넘게, 대학 때 나온 건데요. 그게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뭐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공민왕의 어떤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근데 나는 사실 되게 좋게 봤어요. 조인성이 엉덩이를 좋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의 내가 조인성 엉덩이 봐서 뭐합니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좀 약간 이제 어떤 러브씬, 여기에 집중해서 본다면,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선생님은 거기 나와 있는, 지금은 이제 잘 안 나오는 배우죠. 주진모라는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하는데, 그 어떤 개인 사생활 때문에 못 나와요. 근데 그 주진모가 이제 공민왕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철저하게 이제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걔의 어떤 감정선을 따라서 선생님이 봤거든요. 그때 난 되게 감동받았어. 결국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조인성. 공민왕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남자 그 조인성을 위해서 자기가 조인성의 칼에 죽어요.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는데 나중에 먼 훗날 보세요. 먼 훗날. 특히 요즘에
이거 호프라는 영화에 조인성이 또 나오더라고. 그거 본 사람 있어? 호프? 혹시 본 사람 있니? 3시간짜리인 것 같은데. 나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은데, 호프. 그래서, 그제 개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재현이 가능하다. 그 얘기 왜 했냐면, 그 쌍화점, 아까 얘기했죠? 만두가게 갔더니, 그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건데요.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가시리를 연주하는 게 나오거든요. 가시리를. 그리고 불러요. 공민왕이 부르는데, 그게 그때 예전에 음률 그대로입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너무 좋아요. 음악이. 그래서 그거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자, 정읍사 백제가요고요. 자, 이 정읍은 여러분들, 정읍은 전라도의 지명이에요. 자, 전라도 실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익산과 전주 사이에 있어요. 익산, 전주, 김제,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저 정읍에서 유명한 학교가 바로 이제 우석대학교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말씀을 좀 드리면, 배경설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정읍에 사는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누구야? 정읍에 사는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남편이 누구냐면 행상인이에요. 행상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행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상당한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다가 망부석 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 망부석도 설명해 드릴게요. 망부석은 뭐냐면,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전설이 있거든요. 신라에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조를 보면 은근히 박재상 얘기가 툭툭툭툭 나와요. 왜냐면 박재상은 충신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외나라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죠. 건너가서 신라의 왕자 둘을 구출해내요. 구출해내고 본인은 거기서 가죽이 벗겨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딜을 한 거죠. 나의 목숨을 바칠 테니 자 볼모로 잡혀있는 신라 왕자 둘을 풀어줘. 그래서 충신의 대표격이 돼요. 자, 그런데 경상도에 치술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에서 그 아내가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아침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빌었대요.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그리움이 사무쳐서 결국 돌이 됐다는 구라가 전해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치술령 고개 가면 이게 망부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가서 봤어요. 그냥 돌이에요. 개구라입니다. 그런 구라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거 X선 딱 쏘면 안에 만약에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막 뼈 이렇게 있으면 그럼 맞잖아. 화석이 있으면 그냥 구라입니다. 돌 하나 서놓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저기 선생님 친구가 이탈리아에 갔대. 이탈리아에 이게 여행 가다가 이탈리아에 베로나라는 곳이 있거든요. 베로나. 메로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베로나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거기 가면 관광으로 갔대. 그 가이드가 그러더래. 딱 쓰더니 여러분 주목. 저기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에서 로미오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2층 저기 저택 보이죠? 저기에 줄리엣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미오가 여기 나무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로미오 줄리엣 알잖아. 와, 막 그때 개뻥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소설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근데 사람들 막 감동한대요. 와, 그래서 남원에 가도 있대요. 남원에 가면 남원에 부용당이라고 황희정승이 지은 정자가 있거든. 그리고 저쪽에 근해가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여행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들 저 근해가 춘향이가 땄던 근해고요. 저기서 이몽룡이랑 춘향이랑 만났대요.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그 소설인데. 그지? 어떤 그런 것도 다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구라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 망부석과 관련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요건 좀 얘기해 주자. 봐봐. 옛날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는 걸 바랄까?
옛날 행상인과 여러분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해요. 왜냐면 왜 목숨을 걸어야 하냐면,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도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무슨 핸드폰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 CCTV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적 말고 뭐가 있을까? 옛날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호랑이. 호환. 우리나라의 상징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알겠지? 좀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상징은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없어.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의 상징은 용인데 용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상징된 건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건 나중에 쌤이 호랑이 얘기 나올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처음으로 어떤 우리 민족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상징은 호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 있거든요. 호랑이는 절대로 홀로 못 잡아요. 6명이 한 조. 그래서 세종 때 처음으로 호랑이를 잡는 부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만큼 호환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그래서 6명이 한 조가 돼서 잡아야 되고요. 그 부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 중에 호환을 당한 사람만이 그 부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되게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호랑이였어요. 일본 애들은 단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불교잖아요. 그치? 1200년간 불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다 보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불교, 즉 나라마다 불교가 조금씩 왜곡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석가모니가 용과 이해가 안 가는데 석가모니가 용과 호랑이를 타고 다녀요. 일본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선 용과 호랑이가 동급인 거예요. 근데 조선에 호랑이가 있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올 때 진짜 무서워했대요. 호랑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본이 호랑이를 그려요. 근데 다 상상화로 그리냐면 어떻게 그리냐면 고양이보다 좀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영웅들이 있잖아. 특히 이제 고니시 유기나가. 그러니까 임진왜란한테서 이순신한테 발린 고니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순신 영화 뭐였지? 한산도였나? 한산도였나? 거기에 보면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야, 키 작은데 멋있지 않니? 그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고니시예요. 내 아들도 고니예요. 뭐야? 자, 그래서 고니시 유기나가. 그래서 요거 연관되게 되게 많아요. 고니시 유기나가가 자, 결국 임진왜란을 지고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쾌지나 친친 그 안에 고니시 유기나가가 떠나가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니시 유기나가 그 영웅성을 하기 위해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니시 유기나가 호랑이를 발로 받고 혼자 잡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그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호상박이라는 말도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용과 호랑이. 그렇죠. 근데 막상 왔더니 뭐 별거 아니었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호랑이를 그렇게 잡아 족친 거예요. 거의 멸종까지. 왜 그러냐면 얘네가 바로 조선의 기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멸종을 시켰죠.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상징이 호랑이인데 한국에 호랑이가 없냐. 그래서 호랑이 복원해서 저기 설악산에 풀어놓죠. 여러분들 저기 설악산에 풀어놓는 순간 우리 설악산 못 갑니다. 못 가요 우리. 그치?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대 포식자가 뭘까요? 호랑이가 없잖아. 일본 애니 많이 나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그 괴물로 많이 나오는 게 늑대예요. 그래서 일본 애니 보면 늑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가 최대 포식자예요. 우리나라의 그럼 현재 최대 포식자는 뭐예요? 인간 빼고.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였어요. 근데 그 멧돼지를 사냥하는 게 담비예요. 수달처럼 생긴 되게 귀여운 애가 있거든요. 걔가 멧돼지를 사냥해요. 두 마리가 한 조로 해서 눈을 파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 또 이후 얘기는 나중에 단군 신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 재밌지. 자, 갑니다. 정업사. 자, 볼게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우시라. 달하. 자, 높이곰 도드시어. 도드샤라고 돼 있죠? 도드시어. 어기야. 자, 그 다음 머리곰 비치우시라. 강사를 한 20년 했더니 웬만한 건 다 외워져요. 다 외워집니다. 가사도 뭐 다 외워져요. 자, 볼게요. 그래서 책 없이도 강의할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 거 컨닝하면서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까먹어. 미쳐버리겠어. 자, 그래서 예전에는 막 자랑하려고 그 허세 있잖아. 그 강사 말에 허세가 있단 말이야. 자랑하려고 일부러 말이지. 일부러 책 안 들고 들으면서 연기해. 책을 안 가져왔네. 나는 없어도 강의해. 허세 불렸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옛날에 젊었을 때. 자, 갑니다. 달하. 자, 볼게요. 자, 달. 자, 우선 해석 문제 볼까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자, 왜요? 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따라서 이 달을 보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을 보고 빌잖아요. 그럼 초자연적 존재거든요. 사물을 왜? 얘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무슨 대상? 아까 우리가 배웠던 구지가에서 지으시오. 료이케튼 칼. 주술적 대상. 주술적 대상. 초월적 존재. 선생님 기분 좋아요, 오늘 사실. 어제부터 좋아요. 이유는 하나. 7월 29일 날 넷플릭스에서 드디어 귀멸의 칼날 무한성이 나옵니다. 정말 1년을 기다렸어, 1년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초월적 존재. 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적을게요. 이건 바깥에다 적으세요. 광명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높임돼서 비추니까. 하,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중요한데요. 하는요, 혹격조사예요. 이거 평가원에서도 나왔고 내신에서도 단골이에요. 하. 이거는 님이시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임이에요. 님이시여. 그러니까 높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학교 국어 선생님 이번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내서 졸라 짜증나지? 학교 국어 선생님 이름 뭐야? 이름 뭐야? 그 양반 이름 뭐야? 성 빼고 이름만 얘기해봐. 선생님이 여러 명이. 그냥 여러분들 배우는. 네, 영계. 가장 싫은 선생님 얘기해. 가장 짜는 선생님. 이름이 영계야? 네, 리을이. 영계? 네. 영계? 이 여러분들 고뇌하게 만든 선생님이잖아. 가서 이렇게 불러. 영계야! 이렇게 불러. 그러면 그 양반이 너 이 새끼! 내일로 와. 오기 수님한테 버려서 영계야! 제가 학원에서 배웠는데요. 이게 높임의 의미예요. 선생님. 2학기 때 선생님이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영예 님이시여. 알겠죠? 영예 님이시여. 영예야! 이렇게 불러.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너 다니는 학원이 어디야? 내 이름 돼. 괜찮아. 왜 애들 힘들게 말이지. 시험을 그따위로 내가지고 말이지. 배운 데서 내라고 제발. 배운 데서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진짜 아니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내? 배운 데서 좀 냈으면 좋겠어.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답답한 양반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기야. 자, 어기야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음구라고 해요. 자, 높이곰, 머리곰이라고 있습니다. 여음고. 자, 그러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헤이요 이런 뜻이에요. 헤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흥을 돋우는 거예요. 헤이요. 갑니다. 달님이시여. 높이곰. 이 곰은 강세거든요. 강세. 그래서 그냥 해석을 그냥 높이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돋으시어서. 자, 요거 해석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머리 위로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돼. 안 돼. 머리 위로 쓰면 안 돼. 머리 위로로 물어봐요. 알겠지? 머리 위로가 아니라 멀리.
멀리. 알겠죠? 우리 영예쌤 말이죠. 애들, 우리 내 새끼들 힘들게 만들고 말이지. 그냥 다 필요 없어. 내 새끼들 힘들게 만들면 다 나한테 적이야. 영기야! 진짜 내 새끼들 힘들게. 자,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니까 뭐니 이거? 소망. 그렇지. 그런데 보통 주수를 이야기할 때는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기원이라고 좀 더 어려운 말 씁니다. 기원. 자, 그리고 나서 어기야 어감결이 아의 다롱디. 자, 후렴구이다. 의미 없어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에 대한 자, 어떤 특징은 나중에, 지금 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저제녀로 신고요 어기야 증대를 드대올세라. 자, 저제녀로 신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기야 증대를 드대올세라. 사실 여기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필수 어휘들 때문에. 고전 어휘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그냥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저제녀로 신고요. 여기 좀 나오는데. 자, 앞에다가 남편이. 자, 저제는요. 저자 플러스 이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기말 때 배워요. 고전 문법에서 이 책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모음이 끝나면,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면 저기 뒤에는 자 모음 이가 와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장에라는 의미입니다. 조사는 이제 뒤에 모음이 와요. 시장에라고 와요. 시장에.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저잣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남편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상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상인이구나. 자, 여기 여다가 중요합니다. 여다. 자, 이쪽으로 끌고 갈게요. 자, 여다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필수 어휘입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자. 원래는 세 가지인데요. 세 번째 거에 행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도산 12곡 할 때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사람과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내다의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장소나 사물에, 즉 장소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 올 때는 지나가다가 돼요. 여기서의 의미는 시장,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로 읽어야죠. 그래서 시장에 지나가고 계신가요? 누구한테 묻는 거야? 달에게 묻는 거야. 알겠죠? 달에게 묻는 거예요. 시장에 지나가고 계신가요? 에요. 증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요거 세모갈 거고요. 여기 리을샤라. 이것은 뭐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는 뜻이에요. 리을세라는 가끔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써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할머니가 웬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유 네가 아플세라, 너 다칠세라 이런 표현들 들어봤니? 들어봤어? 들어봤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합니다. 두렵다. 그래서 디딜까 두렵다. 그럼 증대를 볼게요. 즉 디딜까 두렵다는 밟을까 두렵다 이렇게 그지? 밟을까 두렵다. 증대 의미 한번 볼게요. 이것은 우선 어둠을 나타내는 거고요. 원래 의미는 이제 진흙탕입니다. 진곳 뭐 이런 뜻이야. 자, 진흙탕이고요. 자, 그래서 어떤 모든 악을 의미하는데 여인일 수도 있고요. 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돈이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여인에게 빠져서 내게 안 올 수도 있고요. 도적에게 어떤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해요. 자, 보자. 자, 요거 이해 잘해야 돼. 내 남편이 시장에 지나가고 계신가요? 즉, 도적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여인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어둠의 모든 나쁜 일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지?
즉 어둠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내 남편이 밟을까 당할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달과 증대는 대비대조예요. 이 작품의 가장 필수입니다. 그렇죠? 밝음과 어둠의 자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의 대비대조. 그리고 알 수 없는 어기어강들이 아우당들이 자 이런 게 나오고요.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점글할시라. 이쪽에다 볼게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자, 내 가는데 점글할시라.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것은 앞에다가 이 말 써주면 좋아요. 짐을 어디에든 놓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무사귀환을 바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줄까요? 만일 도적을 만난다던가 위험에 처하거든 짐을 그냥 놓고 목숨만 살아가지고 돌아오세요. 그 얘기예요. 알겠지? 짐을 어디에다 놓고 오십시오. 무사귀환입니다. 자, 내 가는 데가 자, 네모 한번 칠 거예요. 그리고 점그럴시라고 하잖아요. 저물까 두렵습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염려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의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기원과 염려의 구조니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원과 염려의 구조니 네. 여기다 적어볼까? 제일 위에다 적어볼까요? 기원과 염려의 구조입니다. 기원과 염려의 구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내가 오는데 점그럴세라. 자 내가 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살아서 돌아오세요. 이때 이 내를 좀 끌고 갈게요. 이 내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저 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으로 해석돼요. 첫 번째 가는 사람 누구야? 가는 사람 지금 남편이지. 이 내를 남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귀환길이 돼요. 귀환하는 길. 2번. 자, 내는 뭐예요? 나, 아이잖아, 아이. 그러니까 화자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마중길.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실 마중길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이 화자가 가는 거니까 마중길. 근데 이 마중길은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그냥 듣고 올려. 우리는 이제 최근 중심으로 배워야 되니까. 원래는요, 이게 마중길이 아니고 화자 인생길이었어요, 사실은. 원래 인생길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설명을 해줄게. 인생길이라는 거. 인생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귀환길, 마중길만. 왜 인생길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옛날 여인들은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규방가사 이런 걸 배울 때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시대에 같이. 여인은 하는 일은 뭐냐면, 거의 집안일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바느질 하잖아요. 이 바느질이 뭐냐면, 저기 무슨 옷수선, 그게 아닙니다. 이 바느질을 해야만이 예전에는 세금을 옷감으로 냈어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무슨 포, 무슨 포, 무슨 포, 그 포라는 것은 다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뭐예요? 옷감 만드는 일, 즉 세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밖에서 먹고 사는 건 누가 해야 돼? 세금은 내가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남편이 벌어야 돼요. 이해가죠? 근데 남편이 죽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라도 예쁘면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친정으로 돌아가면 친정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평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대북이 아니라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친정에서도 부담스러워요. 왜?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겠죠. 그치? 근데 제일 큰 부담은요, 식구가 늘잖아요. 그치? 식구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도 그때는 적어도 내가
기대어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나중에 내 제사라도 지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보쌈이라고 들어봤어요? 보쌈? 보쌈 들어봤어요? 무사내가 담장을 넘고 와서 여인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안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납치죠? 그치?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바로 어떤 남자와의 합의. 그러니까 내 딸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어느 남자한테 가요. 이렇게 가서 내일 밤 내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내 딸 보쌈에 가. 그럼 이 남자도 네,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못 소리야. 네. 그러면 이걸 여인에게 또 내 딸에게 얘기해요. 너도 이제 남편 만나서 해야지. 선생님, 재혼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재혼을 못하게 했어요. 성종이 막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수신제가 칠곡평천하. 가정이 제대로 돼야, 즉 가정이 제대로 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군자가 된다라는 게 너무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재혼을 못하게 했어요, 여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제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졸라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으면 이제 그때가 되면 남자애가 보자기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럼 여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 남자가 정부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하다가 동이틀 무렵에 이것저것들 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마을 입구에 갑니다. 이걸 마을 어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럼 거기 뭐 있어? 그 마을의 안녕을 비는 어떤 선앙당 같은 거 있잖아. 나무 있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막 제사 음식이 있고요.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 이렇게 딱 서 있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딱 앉아요. 탁이 앉아 있어. 그러면 그때 동이 틀 때 지나가는 남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관습 같은 거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그 동이 틀 때 지나가는 남성의 종류는 둘. 첫 번째 누굴까? 첫 번째가 대박이야. 암행어사. 암행어사. 암행어사 정도면요 어디 가서 도지사 할 수 있을 정도의 종오품. 종오품. 과거에서 장원급제하면 종육품이거든요. 육품인데 이 오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새벽에 지나가잖아. 지나면 그 남자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암행어사가, 이 암행이라는 건 몰래 가다. 어가 임금이야. 어명, 그때 임금의 명령. 그 임금의 명령을 받고 몰래 지나가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이놈의 암행어사가 밖에만 암행만 갔다 오면 여자를 데려오는 거야. 이게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나온 게 새벽에 안 가. 꼭 밤에 어디 묵어. 그래서 지나가는 과객인데 오늘 하루 묵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하죠? 자, 그러면 거기 그 암행어사를 만약에 만나. 이건 로또죠.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또 누가 지나갈 수 있을까? 남사당패, 거짓대 지나간다. 거짓대들이 그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여자 따라가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비참한 삶.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테니. 그치? 그러니까 옛날 여인의 삶이 참 힘들었다잉. 그치? 여인의 삶이 힘들었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내 인생이 뭐예요? 당신이 무사귀환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인생이 저물까 두려워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세요. 이런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거기 다른 거는 좀 필요 없습니다. 주제 볼게요. 님에 대한 그리움, 즉 남편의 무사귀환을 소망합니다. 자, 이때 넘기지 말고 칠판만 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느 순간 떠오를 테니까. 내가 일부러 책 보고 해드렸는데 일부러 썼어요. 내 일부러 썼어. 자, 왜 썼을까? 시조가
여러분들 시조 배웠지? 자, 시조의 형식 3장, 6구, 45장 내외. 맞습니까? 몇 부분이에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초장이 6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구.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 시조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요. 그래, 야, 정과정 하자. 이 정과정은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본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로 배우지 않고요. 이 정과정은 늘 가장 많은 게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선지로.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과정. 자, 칠판 봐. 약간 시조의 형식을 살짝 띄워볼게요. 왜 그러는지. 뭐 이것이 무슨 향각의 고려가요 이런 거 안 중요해. 그리고 유일하게 작가가 있는 고려가요 안 중요하고요. 양반이 지은 고려가요 유일함 안 중요해. 지금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양반이 지은 고려가요 유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작가가 있는 고려 안 중요해. 이거 안 중요하고요. 여기서 내용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제 칠판 봐요. 뭡니다. 나중에 시조에서 할 건데 그것이 그렇게 돼요. 왜? 양반이니까. 양반의 주제는요 거의 똑같아. 아주 이 양반의 그때 삶에 대한 것은 시조 들어갈 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요렇게만, 요 정도만. 자, 4대부에 양반이라고 할게요. 자, 양반의 지향적 가치. 지향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 우리 그 시조 때는 3가지를 배울 겁니다. 알겠지? 그 시조 때 선생님이 할 거야. 지향적 가치 중에 하나가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입니다. 그럼 주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때 다시 할 거예요. 충. 2글자로 연군이라고 해요. 연군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4글자로 지조와 절개. 물론 지조 절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가 늘 있어야 돼요. 시에. 그러면 지조 절개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즉 유교적인 게 주제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거든요. 4대부에. 자, 그러면 요거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자, 양반이 지향적 가치는 이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반이 저 지향적 가치가 무너지면 졸라 슬프겠지. 맞아요? 슬프겠죠. 그러면 양반이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의 모든 꿈, 4대부로 태어나면 꿈은 하나. 조선의 꿈은 하나. 여러분들 꿈이 되게 많지. 꿈이 되게 많을 거야. 지금 없는 친구는 나중에 막 생기고 그럴 거야. 근데 선생님의 꿈은 자연사라 그랬죠. 자연사. 꿈이 딱 하나요. 임금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가까이 가는 게 꿈인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4글자로 입신양명이라고 하고 2글자로 출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부가 슬퍼하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임금과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양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화자 위치는 어딜까요? 무조건 한양에서 벗어나면 유배지. 알겠습니까? 요 자세한 얘기는 시조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양반이 나오는데 자, 갈게요. 즉 작가예요. 자, 지금 잠깐 얘기해 줄게. 선생님, 근데 양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이놈이 양반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 갑니다. 가자. 선생님이 이제 워낙 많은 그런 이제 시를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작가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 하나는 양반으로 나눠지고요. 자, 또 하나는 기생으로 나눠집니다. 한 번만 적어보자, 한 번만. 자, 기생은요. 우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생 누구 있니? 대표적인 사람. 그 누나 누구야?
아, 여러분들 누나가 아니구나. 언니구나. 황진이. 원래 이름은 황진입니다. 원래 외자예요. 근데 황진이로 자 많이 쓰이는 거예요. 황진이가 있고요. 이름에서 랑으로 끝나거나 자 이름에서 월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기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소월, 김영랑 이런 건 아니야. 알겠죠? 자 이렇게 황진이 그 다음에 랑, 월. 자 이렇게. 헉,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잠깐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저 점심 영화관 갔다 아 오는 그렇구나. 시간이 그 있어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네. 요 다음 시간이 그 고3 수능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하는 친구들은 다 졸업했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니까 수시 딱 끝나면 학원에서 졸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들 전통적으로 고3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학원이야. 고3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24명이 나왔어요. 우리 학원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반이 또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쭉 들어와요. 다들 지금 내 아는 원장님들 읽으면 다 고3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3을 안 깔고 나오는데 우리 학원은 고3이 있잖아.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잘생겨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양반이에요. 그럼 양반의 지향적 가치 2개 갑니다. 양반의 지향적 가치 나스가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유교적. 자세한 거는 시조 때. 두 번째 탈속적이에요. 이렇게만 딱 봤을 때, 자, 4대부가 등장했을 때, 4대부 작가일 때, 주제는 몇 개? 2개밖에 안 나와. 알겠지? 자, 그걸 이해해야 돼. 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선생님이 좀 이야기할 거야. 키워드들을. 큰 범주로 2개예요. 탈속적이라는 것은 속세를 벗어난 거니까 이건 자연친화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연친화. 자, 기생은요, 하나밖에 없어. 다 필요 없어. 오빠 그리워. 그러니까 기생이 주제면 오빠 그리워밖에 안 나와. 자,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워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칠판 봐요. 자,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양반 작가예요. 거기 작가 누구니? 정서지, 정서지, 그지? 자, 기생 아니고 누구야? 4대부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칠판 봐요. 님이라는 시가 있나 보세요. 님이라는 시가 있나 봐봐. 처음부터 나왔죠. 네, 님. 그죠? 자, 우선 갑니다. 작가, 사고 과정. 작가 양반이네. 그럼 주제는 유교적, 탈속적이네. 됐죠? 둘 중에 하나네. 그런데 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나오는 순간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님은 무슨 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임금은 어디에 있어요? 한양에 있죠. 자,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에 있을까요? 얘는 바로 유배지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이놈은? 님을 그리워하겠죠. 그럼 이 그립다라는 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충, 주제는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별 상황인 걸 얘기하고, 그럼 이 양반은 여기에 너무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마이너스 정서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외롭다, 슬프다, 공허감, 적막감, 안타까움, 싫음. 이게 다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나와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즉,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리, 백만리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거리감입니다. 거리감이거나 심리적 깊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장애물이 가끔 나옵니다. 장애물이 나와요. 이 시에서는 사람 자체로 이야기했지만 보통 장애물은 자, 산, 고개, 물, 약수,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구름. 왜 구름이 장애물인지 우리가 시조 때 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얘가 제일 많아요.
투영합니다. 투영, 마음을 담는 거라 그랬지? 그죠? 투영합니다. 마음을 담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 바로 이제 물과 새.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냐면요.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표현해요. 제가 제일 많아.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접동새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접동새가 감정이입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나와요. 자, 얘가 다예요. 그러니까 시조에서 이별시는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좀 더 길게 쓴 가사 파트에서는 이 뒤쪽에 뭐 꿈에 대한 이야기나 윤회사상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조에서는 참 재밌게도 재회확신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흐름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되게 단순하죠? 자, 사고 과정 볼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 자, 내님, 끝났네. 작가 있네. 님 나왔네. 유배지구나. 그럼 어디까지?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 뭐 나와? 계속 마이너스 정수가 계속 나오면서 숫자이거나 장애물이거나 투영이 나올 거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만 잡아내면 돼요. 이해 갑니까? 요거 우리가 계속 연습합니다. 연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시조가 나오더라도 특히 시조 파트에서는 그냥 예측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저기서 벗어나는 거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는. 알겠지? 자, 이렇게 이건 아마 7월 마지막 주, 뭐 8월 그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조는. 시조는. 자, 오늘 한 20분 남았는데, 자, 정과정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